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경제연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코로나19에도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인데요. 고수익을 바라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네, 신용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의 빛과 그림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문자 샵 3698번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정환 소장님, 잠깐 저희가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혹시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의 대표적인 것은 마이너스 통장일 텐데요. 친구분들 또 지인분들 여러 친척분들까지 사실은 나이대에 상관없이 지금 마이너스 통장 굉장히 많이 열고 계신다.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처가 나타나면은 언제라도 투자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풍토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에 대한 2030들의 관심 요즘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단은 흔히 보면 최근은 거리두기가 있습니다만 직전에 제가 식사를 하던 커피를 마시던 주위에 있는 얘기들이 좀 들리지 않습니까? 예. 주위에 있는 얘기들이 전에는 주식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더라면 올해는 제가 듣는 얘기의 거의 한 90%는 주식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직장인분들이 타면 바로 핸드폰 켜서 시세 보면서 야, 무슨 종목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벤저민 그레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과거에 기차역에서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가 자기에게 종목을 추천하길래 당장 가서 주식을 다 팔았다. 그만큼 이렇게 대중화가 된 상태에서는 주식을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바로미터가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현상들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논하고 주식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화제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증권 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일반인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조금 때로는 기현상에 가까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아까 마이너스 대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게 이제 신용대출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란 것은 일단 가계대출 중에 예. 가계 기타 대출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가계 기타 대출 부분이 지난 8월에는 4조 원 이상, 7월에도 3조 7조 원 이상 증가함으로써 예. 굉장히 빠르게, 이건 역사상 거의 유례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사실 4조 원 넘는 게 2018년 하반기쯤에 한 번 있었고, 지금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라 가계에 대한 신용대출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용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텐데, 예. 이 용도 자체가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생활대출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 가계 기타 대출이란 것은 가계 소비까지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를 위한 어떤 실탄 마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고 신용대출의 여지를 남겨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영끌 할 때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도 잔금이 모자란 경우에 부동산 담보대출도 당연히 있겠지만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서 모자란 돈을 메우는 경우도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신용대출 잔액이 그렇게 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돼보는데 그런 돈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9억 원 이상 이제 서울시에 거래할 때는 이제 자기 자본 조달 계획서를 쓰고요. 네. 자본 조달 계획서에 이제 신용대출 부분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용대출의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경우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 받을 때 목적을 써야 됩니다. 목적이 근데 부동산 구매를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본 조달 계획서를 쓰는 그런 항목에서는 사실 이 신용대출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금리가 워낙 지금 싸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좀 빌릴 수 있으면 빌려놓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보겠다. 그런 심리가 불가피한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나눠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빚 투자라고 하는데
신용이라는 게 단순하게 은행권에서만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권에서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빚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예. 바로 이런 경우죠. 보통 우리가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재산 상태가 좋다라든지 네. 그런 상태들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직장인들 돈이 없으신 분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영끌이까지 빚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1, 2천만 원 정도 신용 마이너스 통장을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증권사에 가서 또다시 신용 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약 5천만 원까지 빚을 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증권회사는 그냥 뭐 은행처럼 1, 2천만 원 이렇게 신용으로 쉽게 빌려주나요? 예를 들어서 그 은행권에서 내가 2천만 원을 대출을 예. 받아서 2천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예.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 담보 비율 인정 수준이 40%입니다. 그러니까 2.5배까지 대출이 네.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만큼 또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영끌이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시는 게 증권사의 신용융자 융자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융자라고 한다면 담보대출과 융자가 포함이 된 거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은행권에서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서 증권회사 가면 증권회사는 신용도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 불량이 있냐 아니냐만 조사를 하고 1, 2등급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네요. 싶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저 증권회사의 신용 공여 잔고가 뭐 16조 원을 돌파했어요. 지난 3월에 6조였는데 왜 이렇게 급증하는 급증하는 모습이에요. 모습을 보였습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이 불확실하고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다. 지금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또 더욱이 연장된 마당이라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어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수익률을 높인다라는 얘기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수익이 좋게 날 때는 굉장히 많이였고 수익이 네. 나쁘게 날 때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흔히 말하는 수익의 변동성을 키운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3월 이후에 사실은 어떤 코스피나 코스닥이 V자형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단 금지했던 공매도가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면서 네. 당분간은 급격한 하락 압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너도나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 너도나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돈이 유동성이 계속 흘려간다는 얘기인데 그 유동성이 수요를 크게 만들고 수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격을 견인하고 그런 가격을 견인을 보면 다시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게끔 되는 이러한 측면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르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얘기인데 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올라가는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되면은 뭐 단기간에 커다란 수익, 그러니까 특히 저금리 기조화에서는 이제 자기가 네. 대출을 한다고 해도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오르는 뭐 테마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약주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쪽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이런 투자 전략들이 개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영끌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상당 부분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최근에 카카오게임즈 공모주총액에 59조 원 가까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돈들도 그러한 빚을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일부 좀 보수적인 분들이 일단 단기간에 이제 며칠만 쓰고 갚는 거니까 3일만 빌리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하신 분 중에 약 4만여 명이 한 주도 못 받으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1억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금액을 못 넣으신 분들 같은 게 몇 천만 원 정말 직장인들이 어렵게 해서 4시간 줄 서서 청약했는데 한 주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네. 정도로 상당히 이번에 그러한 것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조금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이 영위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8조 원 규모인데 네. 시총은 10조가 넘습니다. 그만큼 SK바이오팜도 일단 고평가돼 있는 논란이 아니겠느냐 증권사에서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예. 카카오게임즈가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죠. 10일 날 예, 거래가 되는 거죠? 시작되면서 그 일단은 가격을 형성하고 거기에 상한가가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임주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우리가 무조건 청약을 한다라고 대박이 나는 것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예. 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 보여드렸던 그 신용융자 잔고 그래프를 한번 좀 다시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우리가 3월 달에 6주에서 16조까지 올라간 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예. 부분들이 네. 큰데 작년 1월 10조에서 6조로 줄어든 것을 보셔야 된다, 저는. 이게 그랬네요. 뭐냐면 네. 우리가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신용이 약 40%가 줄었습니다. 네. 저게 준 게 개인 그냥 줄인 게 아니고요. 예. 강제적으로 준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한 140%에서 반대매가 반대 나갔다라는 매매. 것들이기 때문에 네. 40%가 인위적으로 보통 제가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담당도 했었고요. 네. 그 기획부에서 그랬을 때 신용이 줄어드는 거 보면 주가가 조정되는 초기에는 신용이 절대 안 줍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오히려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신용이 줄어드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다가 최극단에서 오히려 주가를 한번 더 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그래프를 보시면서 신용이 많이 늘었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아니라 10조에서 6조까지 줄어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참혹할 수도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지금 저렇게 신용공여 증권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금리는 교수님 은행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일반적으로 은행 금리보다 뭐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네. 은행 금리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 비교하자면 마이너스 네. 통장 3%대 3.0몇 프로 정도가 되는데 신용 공여를 한다는 얘기는 증권사에서 빌려준다는 얘기인데 증권사는 일반적인 대출 기관이 아닙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저금을 받아서 저축을 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빌려줘서 거기에 맞는 예대 마진이라고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기관이라 네. 먼저 예금이 굉장히 많은데 증권사는 좀 다르죠. 증권사는 자기 자본 혹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은행보다 높게 나온다. 네. 근데 최근에 뭐 나오는 얘기는 이게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시중금리가 네, 네. 지금 0.5%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마진이 8% 이상, 뭐 8%, 10% 이상 이렇게 나가는 네. 거는 사실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는 있는데 네. 뭐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많이 이거는 어떤 평가의 문제인데 지나치게 높다라는 평가가 시중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뭐 저금리 추세에 맞춰서 이것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식으로 취지로 말씀을 너무 했는데. 과도하다. 예. 네. 그럼 좀 낮추겠네요. 금리를 증권사들이. 그래도. 아마도 이제 지금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든지 미래에셋 증권사라든지 이제 조금씩 낮추겠다라고 의견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은 다른 금리 역시 따라서 낮춰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증권사에서 대여해주는 금리만 너무 높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차익금리,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빌리는 차익금리 역시 낮아질 텐데 네. 이걸 가지고 그 대여금리를 너무 높게 잡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낮출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대출 차익 기간이 짧으면 금리가 이제 높고 예. 길어지면 낮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증권 저기는 짧게 빌리면 금리가 좀 낮고 길게 빌리면 좀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단기 투자를 결과적으로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건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예.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다릅니다.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에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30일, 60일, 90일 정도를 끊어나는데 네. 어떤 증권사들은 30일 좀 낮고 60일 가면 차등으로 좀 비싸지고 90일 가면 비싸지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30일에서 90일이 되면 전부 다 90일 금리를 적용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마다 이건 자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우리가 이제 신용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저도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몇몇 분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 마이너스 통장 내에서 집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그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신용매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해야지 내가 가치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신용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증권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몇몇 증권사 같은 경우 2분기 재무제표를 보니까
수수료 수입보다 신용이자 수입이 많은 증권사가 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 요즘 거래할 때 거의 수수료 안 내죠. 네. 뭐 수수료 뭐 3년 면제, 5년 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증권주의 주가가 좋은 게 중소형 증권사일수록 거래량이 늘어서 됐다라기보다는 신용잔고가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용 매매를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정도로 차 있거든요. 그 수입 이자가 더 높다라는 아이러니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놀이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꼴이 되는데 증권회사들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재무제표가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럼 이렇게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데 네. 주식은 예상했던 것만큼 오르지 않으면 네.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이 쫓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주식을 사는 순간 주식은 일단 마이너스부터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0원에 사면 수수료. 내가 그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10,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9,990원 정도가 되겠죠. 수수료라든지 더군다나 신용까지 하게 되면 이자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줘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셔야지 신용이라는 게 단순하게 교수님 말씀하신 올라가면 모두가 해피하죠. 올 해피인데 이게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해피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신용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 신용의 위험성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비투라고 하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젊은이 너도나도 빚을 내서 주식 투자에 갈 수밖에 없는 뭐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이랄까? 그러면 뭐 예금 금리가 너무 낮고 또 부동산을 함부로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안타까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 이게 저금리가 되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일단 돈이 공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 말은 이제 사람들이 돈에 대한 흔히 말하는 크레딧, 신용이라든지 자본에 대한 액세스가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 사실 우리는 2008년에 한번 목격을 했죠.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주가가 한번 확 빠지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리면 어느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2008년부터 현상을 보면은 물가란 것은 상품의 가격이죠. 상품의 가격은 안 오르고 자산의 가격만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 선진국의 현상이고요. 독일 같은 데는 봐도 주가는 한 30% 오르고 집값은 뭐 베를린 이런 지역은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사이에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말 어떤 얘기냐?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는 오늘 안 사면 이 올라가는 추세를 못 따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관측된 현상이거든요. 사실 2008년 이후에 자산 가격 움직임, 물가는 전혀 안 오르고 자산 가격이 그렇게 폭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오늘 안 사면 이게 가격이 지금 실물이 안 따르고 있긴 하지만 오늘 안 사면 이걸 내후년에 사면은 도대체 내가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느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를 한다. 끼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도 조금씩은 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이 막힌 거. 결국은 한국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아가지고 잘 오르지 않고 있는 현상인데 이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주식 가격이 오르든 기본적으로 가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부동산이 일단 막히면 다음 투자자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주식이 가장 대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요새 서학 운동이라고 하죠. 외국 주식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게 역시 결국은 자본이 많이 풀리면 자산의 가치가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나마 올라가야 된다 이런 현상이 있고 이게 지금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쫓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지금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에 나서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투자 기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테슬라의 10대 주주가 됐다라는 것들, 지분이 0.89%까지 늘어났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고 한국 투자자들의 총합이 10번째로 이제 주식 많이 갖게 많은 됐다. 정도로 됐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3개월 동안 국내에서 신규로 자금이 늘어난 게 대략 한 10조 정도 고객 예탁금이 늘었는데요. 해외 투자가 한 6조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국내의 어떤 유동성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쏠림 현상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죠. 감사히 일어나는 일이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재무제표도 조금 우리나라랑 회계 기준도 다르고 하다 보니
보통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으니 사겠다라는 게 동학개미운동의 시초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증시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평상시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위기가 왔을 때는 분산 투자가 결국 이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듯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쏠림 현상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지난 3일이죠, 수요일인가, 왜 미국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잖아요. 거의 9% 이상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잠시 다음 날 반등할 때 그 위험 상황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테슬라를 매입했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IT 주식에 네. 대한 어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사실 IT 자체, 특히 뭐 테슬라는 좀 다르지만 이제 네.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 특히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원래 소비자를 상대하다가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연합해서 이제 기업 쪽에 자꾸 네. 데이터 같은 걸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 쪽의 고객을 끌어서 결국은 데이터가 쓰는 데는 아마존이나 구글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그에 따른 무료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에 대한 무료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IT주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기반 사회가 되면서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기업들, 빅데이터 플랫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다음 교육, 모든 거를 흔히 말하는 생태계라 그러죠. 애플이 만든 생태계처럼 아마존 생태계, 그다음에 구글 생태계를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연장시켜서 할 방법들을 아마존, 구글들이 굉장히 고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그게 당장 실현될 것이냐, 결국은 이게 미래의 얘기인데 이게 당장 실현될 것이냐 아니냐는 건 사실 불확실한 얘기죠. 근데 많이 샀다는 얘기는 이번 하락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어떻게 말하면 이번에 조금 싸졌을 때 오히려 아래 시점에 사서 수익률을 더 노리자라는 이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잠깐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가 아니냐라고, 이런 기술주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잠깐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나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테슬라 같은 기업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냐, 잠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술주가 떨어지면은 미국의 전문가들도 뭐 한 20% 이상의 뭐 조정 국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금 교수님처럼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니까 쌀 때 더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물타기와 분할 매수를 구분하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테슬라는 좀 논외를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액면 분할과 유상증자라는 거대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논외를 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내가 사야지, 그동안 못 샀던 것을 사는 물타기를 소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물타기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산 것보다 좀 싸게 살겠다라는 어떤 조금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주식에 관련된 뭐 많은 분들을 공부를 해도 투자의 대가들이 물타기를 하라는 얘기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타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피라미딩, 주가가 올라갈 때 사라라는 얘기들은 있지만 떨어질 때 사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분할 매수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시점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 똑같은 시점에서 벌어지는데 뭐는 물타기고 뭐는 분할 매수냐라는 건데, 물타기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빠졌을 때 사시면 물타기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주식을 3번에 나눠서 살 거야, 5번에 나눠서 살 거야라고 사전에 계획을 잡으셨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 주가가 9,000원이 왔는데, 야, 이거 조금 내가 잠깐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사볼까? 이런 것은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기술주가 시장을 굉장히 주도해왔고 성장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관심 중에 하나가 만약에 백신이 네.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11월 정도에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또 성장을 계속 주도할 수 있을까? 주도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런 예상에 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데 네.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은 저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인식 같은 걸 바꿔놨고 재택근무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이 된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된다면 지금 이제 5G 통신주들, 장비주들이 올라가는데 연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시대의 흐름이 변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그리고 그런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 것이다. 결국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이 되던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생활 패턴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가 만약에 조금씩 나아진다면 어떤 기술주 이외의 어떤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다시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시장의 전망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사실 이것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최근 현상 이제 K자형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K자형이란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통적인 산업은 떨어진 상태에서 아직 이전만큼 올라오지 못했고 IT 드리븐, IT 기반한 사업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것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IT 기업이 계속 올라가고 코로나 이후에 전통적인 산업이 가격 유지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반대로 다시 수렴. 물론 가격이 정상 상태로 수렴을 해서 IT 기업은 뭐 덜 떨어지긴 하겠지만 떨어지고 결국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경제 활동이 원활화되고 물류망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이제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될 이야기는 합니다. 결과를 두고 봐야 될 이야기도 하고 사실 일각에서는 아까 이게 위험성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실물 경기가 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지금 뭐 V자가 온다고 해서 뭐 상향이 가고 있지만 이게 K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아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빚을 낼 때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가 날 때는 훨씬 크게 손해를 본다. 이게 빚을 낸다는 거는 수익이 좋을 땐 굉장히 많이 얻지만 반대 수익이 낮을 때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변동성을 2배, 3배 키우는 현상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지금 실물 경기가 받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IT 중심의 어떤 변동성주에 빚을 내서 몰아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K자가 올라갈지 수렴할지 아직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달 들어서 이제 네.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네. 뭐 앞으로 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 8월 15일 이후부터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일단 변동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좀 투자라는 게 기다리면 올라가는 좀 쉬운 투자였다라면 이제는 조금 업종과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시장에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치료제라든지 백신 아니면 확산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세를 나타낼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 이미 대선 구도에 들어갔죠. 거기에 따른 또 변동성. 근데 너무 대선에서 트럼프 쪽으로만 몰아가는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쪽이 증시에 더 좋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일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너무 쏠림 현상들을 보는 시각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일단 시중의 유동성은 내년까지 연준이 보장한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없을 것이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가장 상수로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미래 그 투자하는 분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수를 좀 지적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IT주나 기술주 같은 게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흐름이고 그쪽에서 계속 에코시스템을 개발해서 자꾸 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유동성의 힘이란 것은 계속 시중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이게 결국은 주가를 부양하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힘이 있지만 반면에 실물 경기가 그렇게 빨리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고 이게 뭐 사실 부실화되는 걸 막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수요 전반이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역시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못 따라온다는 거는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네.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는 급하락의 가능성도 크고 급하락의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빚이 많이 있으면 하락이 더 촉진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힘, 유동성이 풀린 것은 자산 가격에 올린 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물 경기가 아직 못 따라오는 부정적인 팩터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